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마음 레시피인데요. 저는 그동안 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명리학도 공부했고요. 그래서 명리학의 근원이 이제 주역이기 때문에 그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을 해서 한 사람의 그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속에 예술학 박사라고 되어 있는 거가 그 성균관대학원에서 이제 주역하고 정신의학을 접목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에 크게 이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되게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30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면 한 30년에 크게 3번의 변화가 있고, 우리가 흔히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10년마다 변화하는 거니까 이제 10번이 변화하고, 세운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번의 그 변화의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제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된 거가, 물론 제가 한국에서 여러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은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 선생님들하고는 지금까지도 아주 자주 만나 뵙고 있는데, 제가 미국을 가서 정말 제 정신과 의사로서의 삶,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에 큰 그 전환점을 주신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오늘 이게 제 강의 주제이기도 해서요. 그분은 이제 그 UCLA의 부속병원이 하버드 UCLA의 정신과 과장이고, 이제 LA 카운티의 그 보건국장이셨던 분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제 병원에 가서 그분 교수실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본인이 쓴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과 환자라면, 이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선생님한테 이거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근데 뭐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집에 한두 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시겠지만 미국 집들은 다 좁으니까 손님이 오면은 거실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그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꼬마가 그 책에다가 온갖 낙서를 다 한 거예요. 그 꼬마 엄마랑 저랑 이제 거의 패닉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교수님이 출근하시기만 기다려서 저희가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애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봄을 1호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사실 그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첫 번째 출판된 책은 굉장히 정말 장렬을 낳는 기분인데, 이 책을 주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거가,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줘야 하는구나를 이제 제가 배웠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은 저보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는 1990년대 LA 폭동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 뭐 코리아타운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미국 정부에서 그 흑인들의 폭동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병원을 세워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흑인 할렘가에 있기 때문에, 흑인 할렘가에서 매일같이 뭐 살인사건이, 총격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그 병원에서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이들, 전공의들은 뭐 남미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와서, 하지만 그 레지던트들을 가르쳐줄 의사가 없는 거, 아무도 안 나가고. 저도 무서웠던 게, 제가 있을 때도 UCLA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한 명이 총으로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아무도 젊은 의사들이 그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대신 간다. 완전히 제가 두 번째 패닉이었습니다. 이미 가는 동안에 뭐 헬리콥터 뜨고 뭐 경찰차 오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겨우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병원 그 주차장에다 세우지 않고 길거리에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큰 백인 남자, 저같이 조그만 동양 여자가 걸어가는데 막 겁나죠. 그래서 걸어가지고 그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역시나 건물은 너무 크고 좋은데 관리가 안 돼서 막 유리창이 깨져 있고 복도는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가 다른 데서 그렇게 지도 교수가 와서 우리를 가리킨다? 그러면 병원 입구서부터 도요를 하죠. 교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모시고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강의실에. 그러니까 막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화도 안 내고 강의실 한쪽에 그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 책에다 피아노 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 조금 있다 이제 레전트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나는 닥터형하고 그 코리아타운 가서 알탕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차에 타자마자 그분의 비서, 되게 이제 미국에서의 비서들은 좀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네. 그 비서한테 전화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로 하는 욕은 다 들었습니다. 그 XX 같은 X들이 오늘도 안 나타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욕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그 위험에 무릅쓰고 하는가? 그때 그분 얘기가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 유태인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한국은 6.25 동란을 겪지 않았느냐. 근데 자기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그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뭐 우크라이나 저기 가자지구 난리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네가 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 너네 한국으로 돌아가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그렇게 아주 이상주의이긴 하지만 사랑이 그렇게 퍼져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베품만이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고 와서 제가 그렇게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용인에 와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좀 막 공격적이잖아요. 누구도 때리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환자가 자기를 때렸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처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간호사한테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얼굴 다친 거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 간호사 얘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얼굴이 얼마나 다쳤는지 볼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이 자기 얼굴이 다쳤는데 그 얼굴을 볼 생각도 못하면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환자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맨 처음에 그 닥터 밀러가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저한테 보여준 너그러 그리고 그 레지던트들이 시간도 안 지키고 했을 때 피아노를 치면서 했었던 어떤 기다림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 해주신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신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참 힘드시지만은요, 보호자분의 기대치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병의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지만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격적인 기질적인 문제가 좋아지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시는 보호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평생 돛닦는 심정으로 사시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힘들지만 그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제가 외래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을 만나는 나도 힘든데 당신하고 그런 24시간 같이 사는 당신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신하고 24시간 같이 사는 당신 자신은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열심히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화내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근데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김수환 주기용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 무슨 여행이냐.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갈등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제가 명리학 주역을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명리학 주역을 공부하면서 참 우리 선조들이 현명했다. 이 중요한 삶의 지혜는 다 자연에서 왔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한 건데 선생님이 다 잘 아시다시피 갈등은 뭐냐면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예요. 근데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마음이 서로 내가 옳다, 상대가 옳다고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는 건 무엇이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냥 평상심을 잃게 되는 거라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그게 다 스트레스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힘든 스트레스, 그거를 이제 D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앞에 DI. 즐거운 스트레스를 U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5월 2일 날을 뭐 임시 공휴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임시 공휴일로 하면 이제 일주일 내내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여행을 가면서 내가 왜 여행을 가야 돼? 이 여행 가는 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행은 누구든지 내가 가고 싶어 하고 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즐거운 스트레스는 마음의 그 평상심을 잃게 만들지만 즐거운 스트레스니까 유 스트레스고 너무 하기 싫어. 왜 내가 돌봐야 돼? 아니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내가 책임져? 이게 이제 바로 디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텍투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힘든 일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힘든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지,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냐, 왜 내가 해야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이제 마음가짐인데 제가 참 선조들이 현명한 거가요, 우리가 생각을 먹는다고 하지 않죠. 근데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마음을 먹는다는 건 뭐냐, 내가 오늘 점심 메뉴로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라면을 먹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을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즉 마음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음식의 간이 굉장히 짜졌어요. 단짠인데 먹방, 콧방의 영향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렇게 음식이 그렇게 단짠이 되냐면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뇌잖아요. 그래서 뇌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포도당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포도당이 하루에 200g인데 내가 포도당 200g을 먹으면은요 뇌에서 130g을 가지고 가요. 70g은 나머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뇌가 이제 그 최고 사령부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건 전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을 잘 먹여야죠. 그러니까 더 많은 그 포도당과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매운 것을 먹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음식에 간이 세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고요. 내가 전문의 선배가 하는 얘기가 요즘에 정말 젊은 분들 중에서 고혈압, 지방간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입원 환자분들도 저희가 검사하면 거의 다 그 고지혈증에 지방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족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입원 전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심장하고 근육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만 섭취를 해요. 근데 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간을 잘 보아야 되는 게 간은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는 다 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 거를 먹으면은 간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간세포가 이제 그 정상세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거가 이제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 정말 단짠 대신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도 또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 사실은 뭐 예전에 김수미 씨 그 탤런트가 그 진행하던 엄마의 밥상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힘들면은요 건강한 음식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렇게 감각 중에서 가장 뇌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그 후각입니다. 그래서 이 후각은요, 이 냄새를 맡으면은 바로 뇌에 변형계라고 해서 감정에 적용하는 부위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냄새를 통해서 우리의 그 과거의 기억,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니까 어떤 음식이 좋으냐? 건강해야 되지만 뭔가 추억 있는 음식을 줄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할 것인지, 콜라를 마실 것인지, 사이다를 마실 것인지, 아니면 몸에 좋은 보리차를 마실 것인지, 이게 신체 건강에 중요하듯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떤 마음을 먹는가가 우리 스트레스 다스리기에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생물이잖아요. 생물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몸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잘 먹어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인 것입니다. 네, 흥미롭게도요. 서양은 예전에는 몸과 마음이 별개라는 이원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동양은 원래부터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이론론을 주장을 했는데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고 현대과학이 발달할수록 몸과 마음은 하나구나.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버디마인드입니다. 몸과 마음은 블러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즉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릇이 이쁘도 거기에 신 음식이 담기면 아니죠. 그런데 뭐 그릇이 깨져도 거기에 그 맛있는 음식이 담기면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내가 분노하고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후회와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선택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자살 시도를 해서 제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삶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내가 자살을 시도했다. 그럼 자기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가 제가 이 닥터 밀러의 책에서 정말 감동을 받은 첫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든 이유가요. 우리가 위기야 와라 난 준비됐어 이럴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죠. 그냥 느닷없이 오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살만해 이런 것을 느껴보기도 전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픈 거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드린 게, 자, 우리가 피부가 하지만 여러분 입술을 보시면 입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점막은 더 부드럽죠. 근데 제가 해부를 해보면 우리의 심장이나 그 간 이렇게 살아있는 기관들은요 정말 요만한 거에 착 찢어질 정도로 정말 예민하고 여려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 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참 정신과의사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것인지. 예전에 인기 있었죠. 강식당 보셨나요? 그 탤런트들의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그 식당을 여는 건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이제 그 강호동 씨가 백종원 씨한테 돈가스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했는데,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이제 막상 식당을 오픈하는 날이 되니까 막 다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강호동 씨가 딱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레시피가 있어. 그러면서 그 배운 그거를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 레시피를 사진을 찍어서 1번 다음엔 2번, 2번 다음엔 3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40년 동안 고민한 그거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풀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진으로 찍고 뭐 설탕 몇 스푼, 뭐 간장 몇 스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레시피는 있지 않을까? 그건 도대체 마음은 무엇을 먹냐는 거죠. 몸은 5대 영양소를 먹는데 그 마음은 무엇을 먹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이 두 가지입니다. 희망과 의미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희망, 사랑,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감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가 뇌 안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의 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의 센터에서 우리를 내가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취직 알아봐야지 하는 실행력에 작용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서양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로마 시대에 어떤 프레드릭 2세라는 왕이 참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재미있진 않죠. 결과는 안 좋았으니까. 그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한테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터치를 안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할까, 그거를 연구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최고의 음식, 그 다음에 최고의 침대, 최고의 옷을 줬는데 단 터치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그걸 1년을 했더니요, 그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느끼고,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케어해주는구나, 이런 기쁨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먹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이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의 삼형제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 정말 요즘에는 매스컴에서 보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럼 왜 화가 나느냐? 그 마음 기저에는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그렇지만 중국 고전의 회는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보는 현대의학이나 현대의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건데요. 중국 고전에 뭐라고 했냐면, 근심과 슬픔으로 화를 많이 내면, 즉 불안과 우울로 화를 많이 내면 병이 쌓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애증의 관계, 날 좋아했다가 내일은 날 너 싫어, 이런 좋아함과 위험함이 빈번하게 많아지면 재앙이 생긴다,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제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삼형제가 불안, 우울, 분노라고 그랬는데 가장 기저에 있는 게 불안이에요. 근데 불안을 영어로 anxiety라고 하는데, 이 anxiety의 뜻이 뭐냐면은 목을 쥐다, 질식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건 뭡니까? 불안이 지나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불안하면은 평안하지가 않죠. 내가 마음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시험 볼 때 학생들이 불안하면 공부 제대로 못하죠. 아무리 평소에 공부했어도 시험장에 가서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요.
저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들어와서 너무 불안해서 막 토했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면은 자기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불안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집으로 가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편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혹시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한번 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버디마인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불안하면 과민성 대장염이 생기고, 공포감을 많이 느끼면 위궤양이 생기고, 특히나 분노하면은요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가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맞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특히나 화를 많이 내면 우리 뇌에서 재와 연관된 부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불안, 우울, 분노는 어떤 관계를 갖냐? 초조하고 불안하면은 우리 뇌에서 분노와 혐오감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연관된 뇌의 전두엽이 비활성화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냥 물건 부수고 누구한테 욕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덜 진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업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이 저희 상사가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말도 되지 않는 지시를 시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립니다. 속으로 그냥 침판지다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버디마인드에서 분노를 지나치게 표현하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4배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 꼭 나오잖아요. 화내고 나서 뒷목 잡고 넘어지시는 거니까 절대 화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분노를 참으라는 말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말씀드릴 건데, 심장질환에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려면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자, 그런 건강한 마음 먹기를 방해하는 감정이 불안, 우울, 분노인데, 우리가 생각과 감정은 하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냐? 남은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비하해요. 그러니까 그 전세사기단에서 자살하신 분들 얘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분들이 물론 돈을 잃어서도 그렇지만 왜 자살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후회인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막 재앙화가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에도 이 친구가 나를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모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건강한 마음 먹기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감정이 불안이라면, 또 하나 힘든 감정이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많은 후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그런데 역시 중국 고전의 회난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다. 그러면 후회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1년 빼놓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는 순간부터 내 모든 것들이 다 후회라는 것이죠. 다들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가 불안, 우울, 그런 노이로제 걸리고 나중에는 그런 어떤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정동장애에 걸리느냐 하냐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세상도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 다 무서워.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거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공격하고 막 과대망상 보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카렌 호나이가 뭐라 그랬냐면, 불안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한다면 이 무서운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감이다. 이거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당신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병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치료가 되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주는 것인데요. 결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건강한 마음 먹기. 나도 스트레스 할 때 단짠 안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나도 그 건강한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하느냐? 절망이에요. 내가 살아봤자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친구도 내가 다 살았어. 내가 살아봤자 뭐 하겠어? 이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존재 의미, 내가 공부하는 의미, 일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건강한 마음 먹기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닥터 밀러가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자, 그러면 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환자분한테 지금 이 병을 고치면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이다. 그게 우리 치료진도 노력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환자라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나의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족과 치료진과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 먹기를 방해하는 요소들 감정으로는 불안, 우울,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는 자기 비하, 후회, 걱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첫째는요, 우리가 좀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그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그 영어의 이제 그 알파벳의 첫 번째 줄을 타서 hurt라고 그랬는데 hungry, 배가 고프면 진짜 짜증나죠. 그 다음에 angry, 화가 나면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고 화가 나 있지 않을 때는 뭐 저기 식당에 가서 옆에 아이가 막 울어도 그냥 아이 귀엽구나 하는데 내가 배고프고 화가 나고 있어요. 못 듣겠잖아. 그 다음에 lonely, 외로울 때, 그 다음에 tired, 내가 피곤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취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운동하기. 근데 머리는 다 알아요. 왜 안 되냐? 마음도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운동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닥터 밀러한테 배운 세 가지 너그러움과 수용의 마음, 기다림과 인내하는 마음,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요 일단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바다가 막 파도쳐요.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피하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막 파도를 치고 내 주위에서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기죠. 일단 그때는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에 하고 있다. 그럼 일단 멈추고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시점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분노하지도 않고 일어났구나.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들어오실 때부터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보이는데 그리고 본인도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우울증이다 보면 화를 내세요. 내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도치는 바닷속에 있으니까 일단 멈추고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닥터 밀러가 저보고 애가 낙서를 했을 때 그 나이의 애들은 다 그래요. 얼마나 제가 치유가 돼요. 애는 애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그런 것처럼 심리학자인 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장미는 캥거루가 아닌 장미예요. 그 다음에 코끼리는 새가 아닌 코끼리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뭐냐면은 생일 아이한테 너는 왜 호랑이가 안 되냐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매슬로우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물이 축축하다고 물 보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바위가 단단하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무가 푸르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과정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창문이 없죠. 그래서 덥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방에 들어가서 답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도 내가 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 내 마음의 창문을 여셔야 돼요. 그것을 마음의 환기, 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만 쉴 수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음식을 못 먹어도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사건에서도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공황장애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 있어서 그냥 마음의 질식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환기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환기시키느냐? 창문은 방의 환기는 창문을 열지만 내 마음의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정말 내 얘기를 시시콜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가 무슨 얘기하면 뭐 그딴 식으로 하냐 이러는 거 그걸 가지고 힘들어. 난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환자분들이 엉뚱한 얘기할 때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하지 마세요. 그거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고 너가 참 힘들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패니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패니언이 빵이거든요. 그 불란서어로. 그러니까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잖아요. 즉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원하는가?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내 얘기에 공감하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다. 근데 안 되면 나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제일 바보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니까 이게 마음 먹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말로 쓰시고요. 글로 쓰시면 돼요. 그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가 내가 말로 글로 내 마음을 환기시키고 표현을 하면 우리 뇌 중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할 때 활성화되는 자축, 하부, 전두대뇌 복잡하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고 글로 내 감정을 표현하면 우리 뇌가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삼형제가 불안, 우울, 분노인데 분노는 우리가 불안자를 쓰잖아요. 불안하고 우울을 그냥 나만 감격하면 되는데 분노는 불안자를 쓰니까 자칫하면은 내 집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의성에서 그 산불로 인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불안하고 우울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분노 표현법이 있는데 절대로 이때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너 도대체 뭐 했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는 간절,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조절장애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숙제로 드리는 게 본인이 한 얘기, 요즘 핸드폰으로는 자기가 한 거 촬영도 하고 녹음도 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오시라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이런 숙제를 줘? 근데 본인이 듣고 나서는 놀래죠. 내가 상대한테 뭘 원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는 없고 아까 닥터 벨러가 그 비서한테 욕을 했듯이 그냥 상대에 대한 비난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나 금물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어적인 상처는 신체적인 상처보다 더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아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들은 부모님한테 들은 한마디, 선생님한테 들은 한마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이거를 혼수담배라고 쌓았냐? 그거 가지고 몇십 년이 그냥 시어머니가 80, 90대도 그냥
미워하시면서 또 미워하는 자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감정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내가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상대도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게 돼 있고요. 내가 상대를 모욕하고 무시하면은 상대도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한테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라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나는 당신한테 이것을 원하는데, 자,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꼭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바로 하시고 크게 하세요. 칭찬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천천히 하시고 작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죠. 잘하면 칭찬은 안 해주고 못하면 야단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는 더디하라니까 바로 이런 거고요. 분노의 마지막선은 하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지금 화가 나면요, 지금 표현 안 해요. 꼭 하루 24시간 후에 상대방한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 사이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때 내 감정이 불길이 구하니까 그때는 제가 당신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의사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 빼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누가 더 이루어지고 누가 좀 더 건강하냐, 자기가 경험한 일에 그냥 즉각적으로 화를 내냐,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감정을 여과시킨 다음에 반응을 하느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마음 레시피가 너그러움과 수용의 자세고, 두 번째가 기다림과 인내인 것입니다.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의 상처도 최소한 치유되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마음의 상처는 6년, 6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견디는 힘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견딜 것이냐 하면은요, 아까 제가 갈등이라는 글자가 참 미묘하다고 그랬는데, 이 위기라는 글자도 참 그거합니다. 위기가 뭐예요?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가 뭐냐면 기회 기자예요. 즉,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 얘기가, 이분이 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가장 높은 산에 술을 마시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산 꼭대기 가서 하느님한테 온갖 욕을 다 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 그러면 온갖 욕을 하면서 계속 소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김에 쓰러져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따뜻한 것이 느껴져서 자기가 눈을 떴더니, 제가 눈을 떠보니까 한 발자국만 굴르면 저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저 골짜기에서부터 햇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기를 감싸 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햇살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져 자기가 펑펑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산에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달랐다. 내가 산에 올라갈 때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내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내 가족은 깨지고 돈도 없고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고 그랬는데, 그 산에서 펑펑 운 다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성공을 하신 분의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명리학과 주요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끔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더 잘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국기가요, 이게 철학적인 국기입니다. 최고의 국기예요. 태극기에 있는 양과 음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양이 가장 클 때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때 음이 자라나. 그리고 이게 음이 가장 클 때 뭐냐면은 양이 자라나 보죠. 그게 자연현상으로 얘기하면은 4계절 중에서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한 게 하지예요. 그때 낮의 길이가 가장 하죠. 그런데 그때 이미 음의 기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추울 때,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때가 동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양의 기운이 자라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양의 달력을 써서 1월 1일이 설날이지만, 옛날에는 동지가 설날이었어요. 그때부터 양의 기운이 생기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내가 지금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뭐 돈도 없고 가족도 빼지고 나는 길거리에 앉아야 되고 그럴 때 그 햇살을 통해서 양이 요구했듯이 지금 가장 어두운 순간에 사실은 해결 방법이 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것을 이 주역이 참 재미있는 건데 이게 양과 음으로 한 건데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일이 그래요. 지금 겉으로는 이거 하지만 어제 그 강동구에서 무너진 게 그거잖아요. 겉으로는 아스팔트가 있지만 속에는 뭐 지금 그 지하철 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산지 밖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런데 주역의 개는요. 거울로 봐서 이 상하가 바뀌는 거가 한 쌍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동지에서 양의 기운이 나오는. 그래서 동지의 개가 질의 복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둠은 새벽의 그림자라는 얘기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양의 기운이 생겨날 거야. 희망과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서양 철학 중에서 스토아파로 만든 제노온 얘기를 들려드리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돈 많은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가득 싣고 다른 나라에 가서 팔려고 했는데 폭포를 만나서 그냥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절망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한테 이제는 돈을 벌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그러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대장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크게 겪으면 겪을수록 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뒤집힌다고 해도 우리에는 이를 극복하고 두 발로 설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가 좌뇌 앞부분, 좌뇌 전두엽은 쉽게 얘기하면 지식에 관련된 거고 이 우뇌 전두엽은 지혜에 연관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일수록 이 우뇌 전두엽, 즉 지혜에 연관된 뇌 부위가 더 성장하고 발달되게 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하시면 내가 지혜에 연관된 내 운의 기능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인데요.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교란 무엇이냐? 친절과 칭찬이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한테 아까 제가 희망과 의미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그것을 어떻게 먹냐?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한테도 이 세 단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참 열심히 일했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 지난번에 어떤 보호자분이 저보고 본인의 자녀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지만 또 나한테 가장 고통을 준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한다. 네. 이것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가 그런 긍정적 메시지를 나나 상대방한테 들려주면 우리 뇌에서 실행력이 작용하는 도파민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참 소중해,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이거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뇌는요 25살이 되면은 그 이상 발전을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즘 밝혀진 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발달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근육처럼 훈련시키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뇌 가소성, 즉 우리 뇌도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몸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의사가 해주지만 이 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도대체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의 기전이 뭐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뇌세포에서 어떤 때 잘못된 전달물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분비를 억제하고 어떤 때는 분비를 잘 되게 하고 그러면서 뇌세포의 연결고리가 잘못된 연결고리가 제대로 연결된다는 것이 현대뇌과학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뿐만 그런 거가 아니고요. 몸도요. 피부는 한 달마다, 간은 6주마다
몇백 원 5일마다 1년에 우리 몸의 98%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일 안 챙겨주셔도 스스로 챙기세요. 아, 내가 1년마다 내가 새로운 내가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좋아요. 100살을 살면은 100번의 새로운 삶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가소성인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엘리노 루즈벨트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무의미와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의미를 갖고 사냐.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폭넓게 충실하게 사는 법.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축구에서 이기기 전에, 이 게임에서 이기기 전에 정강편의 시계가 멈출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홀트, 헝그리, 앵그리, 로그리, 타이어드 할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첫째는 너그러움과 수용의 마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멈추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마음의 환기를 시키고, 두 번째는 기다림과 인내하는 마음, 위기에 대처하는 마음 자세. 동지와 하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람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 무엇이냐.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정신과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치료가 이제 의미 치료예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의미 치료를 주장한 분이 이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근데 이분도 저희 선생님처럼 유태인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경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아우슈츠 스비츠로 끌려갈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갖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 돈이나 보석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연구한 논문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가득히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자마자 독일 군인이 이런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린 거죠. 자기가 평생 의미를 가졌던 것들이 그냥 그때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슈비츠에서 뭐 인간으로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죄수 한 명이 다른 죄수의 죄수가 이제 정말 이제 수용되는 유태인의 빵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군인이 누가 훔쳤는지 얘네들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너네들은 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훔쳤는지를 알려줄 것이냐. 그러면 그 친구는 죽겠죠. 아니면 다 같이 굶어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빅터 프랭클한테 당신은 정신과 의사니까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다오. 그랬더니 빅터 프랭클이 딱 그 얘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살아나가자. 아까 축구 코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한테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수용소 사람들이 다 울고 끝까지 누가 빵을 훔쳤는지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이제 있다가 그거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갈 때 연합군이 이제 들어온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수용소를 이미 독일군들은 도망갔으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서 연합군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수용소 안에서 연합군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두 패로 나눴는데 먼저 나간 사람은 다 죽고 수용소에 남은 사람들만 다 살았어요. 그때 이분이 뭘 했냐면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물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조약돌과 같다는 거죠. 조약돌이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약돌은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지만 인간은 조약돌과 달라서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고 원망할 것이냐, 두려워서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이고, 그럼 우리가 왜 사는가? 그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시면 가장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밥 먹는 것도 의미 없고 잠자는 것도 의미 없고 TV도 재미없고 그랬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지금 겪는 고통의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의미, 그것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재석 씨가 부른 말하는 대로 정말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그거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참 잘했어, 힘들었구나, 애썼어 하면은 오히려 저편에 있는 긍정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즘에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의미가 있는 거가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무엇으로 나누냐? 결국 파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파동을 가진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파동하고 서로 공명한다는 거죠.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갖고 긍정의 주파수를 가지면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긍정의 주파수와 서로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정말 매 순간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밥 먹었다고 해서 점심 저녁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사실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아까 말씀드린 허리틀 때는 더 자주 먹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정신력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상담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 세상은 그대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가족도 있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세상과의 관계도 편해졌고 불필요하게 우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